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건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뭐야? 스킨 밸런스 화장품 덕분이지요. 비싼 모델을 쓰지 않고 품질 개발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좋은 화장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두고 보자. 나도 스킨 밸런스를 써주겠어. 딴지 마켓에 가면 은하계 최저가로 만날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우준의 파파이스 제 31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기실에 굉장히 늦게 오는 편이거든요. 항상 제일 꼴찌로 옵니다. 오늘 제일 빨리 왔어요. 제가 역대. 송채 기자가 대기실에서 화장하는 걸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저는 화장하면서 화장해 주시는 분과 스태프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는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 PBK치를 닮았다는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너무 PBK치를 닮았어. 그럼 쳐다보면서 PBK치 괜찮구나. 막.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 말 있어요. 어제 저희 어르신께서, 집안 어르신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모 프로그램에, 종편 프로그램에 나왔다. 근데 김어준이 구형 2년을 받은 사람이랑 같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냐. 범죄자 왜 같이 네, 나오냐? 그래서,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전에 했던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지금 같이 프로그램 해서 아마 자료 화면에 나온 것 같다. 그랬더니, 이런 사람이랑 방송을 같이 하면 위험하지 않겠냐.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도 혹시나 이제 그런 사건에 네. 재판에 휘말리지 않겠냐. 그런 사람이랑 같이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하신 거죠. 그 우려를 충족시켜 드릴게요, 제가. 제가, 저희 방송 제목, 타이틀, 파파이스, 그전에는 KFC였죠? 과 관련된 사진들을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대통령 관련된 사진이 오나요? 네. 꼭 그렇진 않은데, 보세요. 뉴저지에서 어떤 분이, 이거 실제라며! 와. 실제라며! 네. 네, 뉴저지에서 MB 18놈. 이거 실제라며 사진을 찍어 보내셨어요. 또 하나 보는 사진이 왔습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사진인데, 난 공산 닭이 싫어요. 대단한 센스 아닙니까? 이런 걸 배터리 케이지라고 그래요. 왜 배터리 케이지라고 하는지 알아요? 퀴즈! 별로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모를 것 같아서 내가 퀴즈를 냈는 거예요. 하여튼, 먹어보고. 맛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브리핑이 뭡니까? 네, 짧게 두 가지 하겠는데요. 일단 4대강 예산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때 한참 논란이 됐었던 4대강이 아직까지도 국민들 세금으로 혈세가 좀 낭비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이 아니더만요. 예, 굉장히 많죠. 지금 2015년 예산안 심사하고 있는데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7,200억 원 4대강 예산으로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7,200억 원 중에서 수자원공사의 이자 지원만 3,0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리한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한테 왜 이자를 지급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수자원공사가 공사 대금을 대고 네. 나라에서 이자를 갚아주기로 했어요. 골 때리는 구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구조죠. 그렇죠. 그걸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돈이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무상급식 누리과정 하면서 서로 이제 예산이 없어서 니네가 해라, 정부에서 달라, 뭐 이렇게 지자체랑 정부랑 좀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4대강 예산만 여기서 쓰지 않는다면 이 누리과정의 44%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 정도 금액이고, 또 무상급식의 한 46%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이 7,200억 원이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 4대강 공사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복지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우리 그 정도 돈이 있거든요. 돈이 있는데, 그 정도 철학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왜, 이 4대강에다 돈을 아직도 붓고 있냐고요. 인류 최초로 혜성에 착륙한 로제타. 그 우주선 이름이 로제타예요. 그 내려보낸 로켓이 필레. 걔네가 1조 4천억인지 들었대요. 네. 그거 하는데, 네. 전체 다. 4대강이 지금 30조입니까? 40조입니까? 처음에 22조 얘기가 그렇게 나왔다가 했는데, 네, 앞으로 점점 들어갈 돈은 다 합치면 네, 40조가 들어간다는. 그렇죠. 진짜 멍청한 짓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서 퀴즈 하나 더 낼게요. 퀴즈 좀 그만하세요, 진짜. 로제타와 필레 뜻이 뭘까? 왜 그렇게 지었을까? 그리고. 별로 기억하지 궁금하진 않는데. 않지만 뭐 퀴즈라고 하니까. 듣고 보면 재밌어요. 그래요? 설명을 듣고 네. 보면. 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 지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조작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다음에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최근에 새롭게 밝혀졌다기보다는 의혹이 나온 사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우성 씨가 북한 보위부에 소속돼 있는 난파 간첩이다라고 재판정에서 증언을 한 탈북자가 A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증언이 거짓 증언이었다, 허위 증언이었다. 그 어떤 간첩 신고 포상금을 노린 허위 진술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A 씨의 남편이었던 분이 이혼하고 나서. 네, 이혼하고 나서 사실은 내 아내가 포상금을 노리고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이제 폭로를 한 거죠, 이번에. 한겨레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실제로 A 씨랑 가서 이제 뭐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A 씨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A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남편분 인터뷰를 했는데 남편분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사실 이 A 씨라는 사람은 2011년도에 이제 탈북해가지고 남한으로 왔고 그 전에 2010년도에 유우성 씨 가족들과 같이 살았던 분이래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같이 살았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떨어져서 지내게 됐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앙심을 좀 품고 있었다라는 게 유 씨 집안의 주장인 거고, 그래서 유 씨 집안도 남편 이제 주장도 그렇죠. 네, 전 남편의 네, 주장도. 전 남편의 주장도 계속 그 자기 아내가 예전부터 유 씨 집안과 왼수라고 얘기를 해왔고 유우성 얘를 저 새끼를 내가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고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계속 자기랑 상의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포상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허위 진술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정원이 뭐 그 허위 진술을 시켰다 뭐 이렇게까지 나온 건 아니고 다만 재판장에 이 그 A 씨라는 사람이 재판장에 처음엔 안 나가려고 했었대요. 남편 말에 의하면 자기 아내가 재판장에 나가는 왜냐하면 위증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되게 꺼려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계속 이제 재판장에 나와달라라고 회유를 하고 재판에 나오기 전에 800만 원을 보내서 이제 재판에 나오게 하고 재판에 나오고 나서 증언을 한 다음에도 1,000만 원을 보내서 이제 뭐 살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800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해요. A 씨가. 그래서 그거를 주선해주는 대가로 국정원에서 또 200만 원을 줬다. 그래서 총합 2천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남편은. 있어요. 다른 탈북자한테 유호성 씨를 북한에서 봤다고 하라고 네. 전화를 해달라고 또 100만 원을 줘요. 전화 한 통화하는데 뭐 네. 이런 식으로. 전화 통화를 그래서 A 씨가 전화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북한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자기는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실패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 직원이 오간 얘기 왔다 갔다 한 얘기. 그리고 네. 국정원 직원 그 보상금 얘기 이런 게 네. 녹취록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네. 아마도 처음부터 이 A 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증거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남편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전 아내인 A 씨가 국정원 직원을 만나러 갔을 때는 자기는 없었으니까 같은 자리에. 이제 그 이후에 돈이 오간 것과 포상금 얘기와 그리고 뭐 이런 주선들 증언대 세우는 주선들이나 아니면 녹취록을 듣고 돈 얘기를 한다는 거 보상금. 네. 보상금 받으려면 잘 해달라는 네. 취지의 녹취록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간첩인 게 분명한데 네. 그 증거를 보강하려고 하다가 조작을 한 게 아니라 맨 처음부터 간첩을 제조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서 나 북한에서 봤어. 이게 주요한 증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출입국 기록을 이제 조작을 한 것이고 근데 봤다는 사람도 거짓인 것이고
봤다는 사람 중에 저 사람 그 A 씨의 증언의 핵심은 저거예요. 저 사람이 보이부 일을 하는 간첩이다는 거예요. 네. 네. 거짓말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저는 왜 하필 유호성 씨냐 이거죠. 수많은 탈북자 중에 왜 하필 서울시 공무원을 타겟으로 했는가. 저는 그게 박원순 서울시장과 연결 의도가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네. 추정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그러면 국정원이 처음부터 정치 공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포커스거든요. 그걸 왜 했냐고지. 왜? 그 왜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 왜 하필 이 사람이냐 이거예요. 유호성 씨가. 저는 이게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졸라 강하게 추정하는 거죠. 국정원이 저를 소송할까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 왜를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야당이 여기에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야당의 주요 인사를 잡으려고 자기들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네.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남의 일처럼. 사실 야당은 북한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좀 이렇게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야당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북한 관련해서 조금만 반발하면 그렇죠. 종북이다. 반발하거나 네.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놨죠. 꼼짝 못하게. 네. 근데 거기에 움츠리고 있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움츠리면 움츠릴수록 북한과 관련된 걸 자꾸 엮어버리죠. 그 사람들하고 외면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야당이. 자기는 그쪽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자기도 언젠가 당한다니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쯤에 한번, 제대로 다뤄볼까 합니다. 또다시. 그러시려고요? 이번엔 장경욱 변호사님이 되게 막 고소당하고 그러셨던데 첫 그 관련자들 다 고소당했어요. 네. 그걸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PD도 고소당했고요. 네. 네.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고소당한 사람들이요? 네. 고소는 뭐 저는 익숙하니까요.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딴지 편집장 너브리의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사인본을 배송해 드립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의료소비자단체 네.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모셨죠. 이번에는 의사를 직접 만나보려고 해요. 보건의료단체 연합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이시죠. 의사 면허증 있으시죠? 예, 면허 번호도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그 의사 면허증이 있는 분을 이 사안 관련해서 섭외를 해보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몇 주 동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의사 신분으로 이 섭외에 계속 거부하다가 간신히 작가님이 끈질기게 끈질기게 몇 주간 매달려서 네. 드디어 모신 분입니다. 어제 전화 받았습니다. 근데 또 더군다나 이제 정책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 사안을 의사로서도 또 구조적인 문제로서도 접근하실 수 있는 굉장히 드문 위치에 계신 분이라서 제가 대단히 곤란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그 외과의들의 지적을 보면 이 사안에서 핵심은 수술로 인한 천공,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엔 수술 이후에 고열, 통증, 그리고 심전도, 엑스레이도 나중에 보면은 그 심장주에 공기가 찬 게 보인다. 이렇게 많은 징후가 있는데 사망 때까지 그냥 넘어갔다. 진통제만 주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네.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관리 책임이죠. 네, 라고 하는데 의사로서
이 부분에 대한 소견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에게 직접 묻고 싶습니다.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들을 그게 제가 좀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를. 예. 제가 그냥 좀 옮기면 예.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것은 의료 사고와 의료 과실 또는 의료 과오는 두 개는 다르다라는 거고요. 즉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에 갔다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걸 전체를 의료 사고라고 부르는데 예. 그 중에서 의사가 잘못해서 생긴 부분은 그것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료 사고라고 해서 모두 의료 과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천공도 그 수술에서 심낭천공이 생겼다라는 게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낭 쪽에 문제가 천공이 생긴 것은 예, 그러니까 장 수술을 했는데 네. 심장 쪽으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고, 또 하나 이제 잘 지적을 하셨다시피 밤에 뭐 그렇게 아프고 또 계속 열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의심해야 될 거는 수술 후 후유증이죠. 네. 그다음부터는 감염이라든가 뭐. 예,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이라든가 어디가 뭐 구멍이라든가 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는 검사를 하고 그거에 따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닷새라는 거죠. 환자의 호소를 제대로 듣고 적절하게 대처했는가라는 것의 문제도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의사로서 보시기에 들은 이야기로 이렇게 처리를 본인의 의견은 없고 들은 이야기로 처리하시는군요. 네. 선생님 다소 얍삽한 태도가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주변의 의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을 제가 의사로서 옮기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기에 혹시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온 보도된 것들을 판단하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전 진료 기록지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진료 기록지를 봤는데. 아니 들은 얘기를 해요 그냥. 또 많은 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 또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사건이 나고 의료 정보들이 일반인한테 많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도 의사들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초반에 없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처음에 그 신해철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 아산병원에 실려간 이후에 못 닫았고, 네. 여러 개복을 했다 못 닫았죠. 개복을 했다가 못 닫았을 정도라면, 그렇다면은 뭐 상당히 심각했던 거고, 심정지가 일어났었고 그랬다면은 이미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갔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뭐 일반적인 의사라면 짐작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될 때까지 왜 그 전에 병원은 적절하게 대처를 뭐 하지 못했는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그런 시점을 많이 놓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에서는 그 전에도 아산병원에 옮긴 시점에서라면 이거는 좀 뭔가 사고가 터졌구나. 이게 누군가 과실이든 뭐든 간에 사고가 터졌구나라는 것들은 많은 의사들은 짐작할 수가 있었겠죠.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하여튼 뭔가 정상적인 코스는 아니다. 이거는 같은 병원에서건 뭔가 사고가 터진 거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료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게 또 한편으로는 의사들 커뮤니티에서는 그게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다. 그 의료 과실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개진됐다고 해요. 초기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걸 본 기자가 하는 얘기가 의사들은 이제 신이 아니잖아요. 의사들 전문가이지 신이 아니란 말이죠. 언제든지 사고가 나한테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발언도 꺼리고 또 의사들 편이 되는 심리적인 그런 기제가 있다. 자동으로 방어하는 그런 게 있죠. 피고가 된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네. 말씀하셨으니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병원 쪽에서 내놓는 그 답변을 보고서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 병원에서 내놓는 처음 답변이 우리는 장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라서, 심장 쪽은 우리가 보질 않기 때문에, 심장 쪽을 전문으로 하는 아산병원으로 넘겼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아니, 신해철 팬 중에 의사 한 사람 없을까봐? 전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 중에 저희는 그걸 듣고 그런가 했거든요. 뭐가 잘못된 거죠? 말하자면 모든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심장과 폐를 움직이게 해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마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 사람의 심장 기능과 폐 기능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기능도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술 도중에 어떤 합병증이 생긴다면 이 환자를 그 자리에서 직접 치료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그 병원이 수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맹장염으로도 1000명 중에 1명이 죽거든요. 그 사망률이 높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술을 하는 병원이라면 종합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수술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호흡기, 심장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즉각적 대응, 그다음에는 전문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병원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수술을 하려면.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만 보기 때문에 심장은 모르겠어요. 심장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보통 의사가 보기에도 이건 이거 사람들을 아주 의학에 대해서는 장하고 심장은 다르니까 다른 병원에서 보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건데, 그게 말이나 되나요? 그게. 기만적인 거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수술하는 병원에서 심장하고 폐를 보지 않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수술을 해요? 그거는, 이 사람들 정말 신해철 팬 중에는 의사 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좀 저보다 들었어요. 이걸 믿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나서진 않을 거야, 알아도.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지금은 많은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는 봐야죠. 물론 의협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를 어제 구성했다고,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구성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일반인들이 의사들이 의사 편을 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글쎄요. 원래 조사위원회가 있는데 별도로 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별도의 위원회를 의협 자신이 부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만큼의 국민들의 의사들에 대한 불신의 이유도 존재를 하는 거고, 아마 지난번에 나오셨던 두 분께서 얘기를 하셨겠지만 의료사고에서 지금은 입증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있거든요. 근데 환자가 무슨 재주로 입증을 하겠어요?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의료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거가 좀 더 진실에 가깝고요. 말하자면 사고가 터지면 병원 로비를 점거하고 들어눕고. 네, 들어눕고. 어깨 보내고. 이렇게 되면 또 병원에서도 또 그에 걸맞는 비슷한 유사한 행동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래요? 병원도 어깨를 동원합니까? 그것도 처음 하는데. 아니, 조그만 병원에서 그런다고 해요.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다 들으신 얘기군요.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막 이렇게 싸우다가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측이, 서로, 이번에 일 잘했다고. 그리고 양측이 악수하고 둘 다 이제 각자. 어깨들이. 그런 얘기까지 너 들었습니다. 어디 나가냐? 난 A병원인데 난 한쪽 쪽이야.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굉장한 낭비거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사고도 어느 나라에서나 평균적인 의사가 평균적인 의료 환경에서 10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3명, 이런 사망률은 나온단 말이죠. 그럼 해외에서는 이런 의료사고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소송으로 주로 해결하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렇죠. 미국이니까. 소송으로 해결하게 되면 문제는 그나마 미국은 소송 제도가 잘 돼 있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의료 소송으로 먹고 사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소송 비용이 다시 의료 비용에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 의료비가 뭐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높은 거, 미국이 맹장수술 1,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거는 괴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괴담이에요. 맹장수술 미국에서 1,000만 원 주고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최하가 1,500만 원이고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까지 평균이 수술 하나 하는데 예, 3천만 원. 2,500이 평균이던가 그래요. 미국에서 오신 아버님 계시고 뉴저지에 계신. 네. 인정해 주셨네요. 아, 예. 3천만 원이 맹장 수술. 미국에서는 진짜 아프면 안 되겠네요. 더 넘을 수도 있고요. 복막염 뭐 이런 거 겹친 맹장 수술은 훨씬 더 넘을 수도 있고. 3천만 원.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의료비의 나라가 됐고 예, 유럽은 어떻게? 그다음에는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는 나라에서는 의료 사고도 되게 국가가 책임을 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예를 드는데요. 호주. 예를 드는데 거기서는 이제 무과실 배상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 사고가 나면 일단 국가가 그 환자한테는 배상을 먼저 해요. 아, 의사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배상, 그 사고가 난 배상을 국가가 먼저 해요? 국가가 먼저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그 의사의 책임은 전문적인 두 개를 분리라는 거죠. 의사의 책임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거는 아하. 정말 그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그 곳에서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환자하고 의사가 부딪히지 않게 하는군요, 아예. 예, 그거는 뭐 이 사고는 사고 났으니까 사고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거는 이제 국가가 배상을 하고. 왜냐하면 의사는 의사의 책임이 또 의사가 100% 책임을 져야 되느냐, 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의사한테 책임을 묻죠. 뭐 공적 기관에 개입된 거니까 정말로 전문적으로 판단하겠네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의료 사고도 의료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때 이 부분들을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생각인 유럽, 즉 미국 뺀 모든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 미국 뺀 모든 다른 나라에서는 의료 사고도 국가가 책임지는 게 기본이에요. 아, 공공의료, 공공복지, 공공의료, 공공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워낙 없다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신기하게 들리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립병원이 90%인 나라에서 병원에서 사고 나면은 국가가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너무나 뻔한 얘기고 따라서 그 의사들도 사실은 공무원 아니면 중공무원 비슷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유럽 전체가 좀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의료 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자체가 적어요. 일단 의료사고 자체가 적고, 의료사고가 소송까지 가는 거는, 이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소송까지는 되게 안 가고, 중간에 뭐, 누가 잘못이고, 누가 잘잘못이 이 정도고, 이건 어쩌다라는 중재기구가 존재를 하면, 그 중재기구에서 그 양쪽이 납득할 만한 그걸 내놓으면, 그 둘이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송까지 안 가죠, 당연히. 그거를 국가가 책임지고 중재를 해주거나, 또는 국가가 미리 배상을 하고, 의사의 잘못은 또 따로 따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병원이 나서서 하거나, 근데 그 병원은 국가의 소유니까 공립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런 얘기 우리나라에서 빨갱인데요. 아니, 병원이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예, 병원이 의료를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돈벌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복지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따른 사고도 국가가 책임지는 것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생각이겠죠.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장협착 수술을 왜 비만 클리닉이라고 생각되는 병원에 가서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 병원이 하나 있고요, 보통 이제 배탈 났을 때 가죠.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좀 큰 병원이 동네에 있습니다, 시내. 종합병원. 네. 중간 정도 크기 종합병원이 있어요. 그걸로 안 되면 이제 큰 대학병원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 중간 규모의 병원들이 없어졌어요. 네. 잘 생각해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처음 말씀하신 의원이 동네 의원이고, 네. 두 번째가 이른바 2차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3차 또는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의료 전달 체계라고 부릅니다.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부르는 체계인데 아주 정확히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2차 병원에서는 주로 맹장 수술이나 분만이나 뭐 그런 담낭 수술이나 뭐 2차 병원에서요? 예. 그런 중소 종합병원급들이 이제
뭐 더 작은 뭐 그런 동네 이제 몇 개씩 하나 뭐 몇 개씩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90년대 말까지 정도가 그런 병원이 존재를 하다가 이 병원들이 2003년에 조사한 걸 보니까 중소병원장들한테 물어보니까 80%가 우리는 전문병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전문병원이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전문병원 제도가 도입된 거는 이제 최근에 도입이 됐는데 2010 몇 년에 도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척추 수술을 많이 하는 그런 병원, 디스크 무릎 수술을 전문병원. 하는 많은 뭐 튼병원, 무슨 네. 찬병원 뭐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서울에 사신다면 서울에 내가 밤에 배가 아프다. 그럼 갈 병원이 동네 병원이 있는지. 없어요. 없죠. 근데 이런 병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전문 병원들의 특징은 고도로 특화된 진료만 해요. 네. 네. 그 외에는 안 해요. 요번에 스카이 병원도 제가 쭉 찾아봤더니 건강검진하고 네. 갑상선 수술하고 그다음에 무릎 수술하고 정형외과가 맨 꼭대기에 있더군요. 그다음에 비만 클리닉, 그다음에 비만 수술. 이거 외에는 다른 과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거 외에 그리고 중환자실이 없어요. 이런 병원들의 특징은 이게 비슷한 게 미국의 영리병원하고 비슷해요. 즉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 네. 고도로 특화된 진료, 즉 돈만 되는 돈 되는 진료만 한다. 네. 비싸다, 굉장히. 그다음에 비싸다. 네. 근데 오히려 고용은 많이 떨어진다. 고용을 많이 안 해요. 네. 그다음에 서비스 질이 오히려 사망률이 딴 데보다 높아요. 오히려. 예, 이게 미국의 영리병원의 특징인데 왜 더 우리나라에서도 비싼데 더 사망률이 높죠? 돈 벌려고 하는 그 미국의 영리병원의 특징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네트워크형 병원들 그리고 이른바 전문 병원들도 이와 유사한 그런 특징을 보여요. 그냥 우리 동네에 있어야 하는 병원들이 이제 주변에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해철 씨도 대학병원을 갔다가 응급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을 간 거죠. 네, 대학병원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으냐? 그쪽에는 또 갈 병원이 없거든요. 네. 동네 갈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대학병원 곧바로 대학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에는 경증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다 와 있으니까 완전히 시장 그렇죠. 바닥이고 그러다 보니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라고 하다 보니 뭐 이제 자기가 알던 병원에 갔겠죠. 근데 그 병원이 뭐 그런 비만 병원이었고 비만 병원에서 장합척 수술을 받았는데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수술 합병증에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왜 그러면 동네 중소병원이 그렇게 전문화됐느냐라는 걸 네. 물어보면 따져보면 이게 중소병원 잘못이냐? 이게 대학병원이 너무 커져서 그래요. 한편으로는 대학병원을 보면 우리나라 이제 86년에 아산병원 생기고 91년에 삼성병원이 생기면서 이 두 병원이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의 정말 대형화를 주도해요. 그렇죠. 건강보험은 들어왔는데 정부가 병원을 더 짓는데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립병원은 그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이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더 많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은 확 늘어나는데 이걸 사립대학병원들이 규모 경쟁을 해요. 이거 뭐 그 의료 군비 경쟁이라고도 부르는데 엄청나게 군비 경쟁하듯이 저기가 MRI 하나 샀다. 그러면 우리도 MRI 하나 사야지. 저희가 로봇 기계 샀네. 그럼 우리도 로봇 기계 하나 사야지. 이렇게 해서 규모 경쟁을 하다 보니까 3,000병상짜리 병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최대 병원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도 규모 키우기고 막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부터 감기 환자까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중소병원이 살아남을 길들이 줄어드니까 네. 정부가 이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즉 대학병원은 입원을 봐라. 중소병원은 작은 병원인데 입원과 외래를 봐라. 동네 의원은 작은 그 감기 환자 뭐 이런 그리고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를 봐라. 이렇게 이걸 정부가 나눠줘야 되는데 정부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걸. 그리고 중소병원은 오히려 전문병원으로 가라고 유도를 해요 정책으로. 그러니까 이게 크게 봐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영리와 의료 상업화 과정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상업화된 의료로 시스템으로 간 거가 저는 신해철 씨 죽음에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 원인으로 보면. 근데 정부에서는 굳이 그렇게 전문 병원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대형 병원을 더 키우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었던 건가요? 지금도 뭐 의료 영리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거예요. 중소 종합병원을 살리려면 대학병원을 크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대학병원을 오히려 전문적으로 영역을 놔둬야 되는 그렇죠. 대학병원에서는 웬만하면 돌려보내고 환자들. 네. 중증 환자 위주로 중증 환자 가고. 위주로만 그냥 보고 그다음에 대학병원에 병상을 돌려보내면 갈 데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어디 가라 그러는데 갈 데가 없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바꾸지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될 정도로 정말 수술을 좀 가야 될 정도로 심각해진 거죠. 좋은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들어볼 수 없었던 훌륭하신 아니 근데 이게 훌륭한 얘기가 아니라 네. 이런 다른 얘기를 나라 왜 아무도 안 하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특이한 현상이에요. 아 이게요. 예, 예. 다른 나라에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미국조차 공립병원이 25%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립병원이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OECD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 잘 사는 34개 국가의 그 평균을 내보면 전체 병원 중에 73%가 공립이에요. 그러니까 공립이 훨씬 많은데 우리나라는 병상 수로 10%밖에 안 돼요. 병원 수로는 6%, 7%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10분의 1이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그 엉망이다 하더라도 25%가 공립병원이에요. 4분의 1이 공립병원이면 동네 공립병원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일본도 최한대 공립병원율이 그것도 25%예요.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에 없는 의료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공립병원을 30%로 늘리자라고 했던 그 공약이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고 결국 못 지켰지만 이런 공약이 왜 나온 거냐? 왜 사스가 들어올 때가 되면 그때마다 난리가 나고 신종플루가 들어오면 난리가 나고 에볼라가 들어오면 지금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얘기가 난리가 나느냐 하면 공립병원은 이게 사회적으로 안전망 구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동네에서 내가 갈 만한 병원이 없어지는 이런 일까지 생긴다는 거죠. 공공의료 부분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바닥이군요, 이게. 바닥 정도가 바닥이죠. 예. 네. 의료 민영화를 그러면 왜 한다는 거지? 이미 민영화 다 됐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됐는데 여기다가 영리병원까지 한다니까. 그래도 비영리로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영리 비영리의 차이가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체제가 돼 있는데 영리병원이라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병원을 차리고 이렇게 할 수 투자를 있어요. 하고 그러니까 아예 기업체가 한다는 거예요. 비영리 우리나라는 비영리는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병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법인 병원은 좀 큰 병원이 되려면 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법인이 되면 이 법인 병원은 병원 안에서 들어온 돈은 병원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외부로 투자를 한 사람한테 배당을 하거나 뭐 주식 상장을 하거나 이건 못하게 돼 있는데 즉 기업식으로는 하지 말아라라고 최소한 그 정도로 했는데 이거를 아예 우리나라 공립병원도 이렇게 없는데 이거를 아예 이제 지금 병원에서는 지금 정권에서는 지난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예 병원을 영리화하자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야말로 환장을 하여튼 그런 노릇이죠. 예.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큰일이네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이 수술 잘못 어떻게 한 거냐 물어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더니 의료에서 한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는. 사람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의료사고라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망 한 예가 벌어졌다면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 거고. 99명의 의료사고가 있는 거고 그 중에 한 명이 죽는 정도인 거죠. 이렇다면은 이게 왜 생기는 거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공공의료 그러면 공공병원을 먼저 떠올리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 24시간 전화 시스템이 돼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치의가 전화를 받아야 돼요. 밤에 내가 아프다. 그러면 내 주치의가 전화를 받아야 돼요. 나는 전화를 하면 주치의가 전화를 받아야 돼요. 새벽 3시에도. 새벽 3시, 새벽 5시 다. 예. 의무예요.
의사 해먹기 힘드네요, 거기서.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토니 블레어가 고용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는 사람을 의사들이 고용할 수 있도록. 예. 의사들이 굉장히 토니 블레어한테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해줬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상상이 안 가죠. 그쵸. 예. 뭐 그것뿐만 아니라 네. 24시간 전화를 받으면 간호사가 전화를 일단 훈련받은 간호사가 전화를 받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사한테 다 연결해야 돼요. 이게 국가의 의무예요.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밤이나 그다음에 금요일 밤부터 거기는 이제 토요일이 완전히 휴일이니까 금요일 밤부터 이제 월요일 새벽까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동네 의사들이 한 군데 모여요. 당직을 서는 거죠. 맨날 모이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모여서 전화를 쫙 해놓고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는데 전화로 해결이 안 되면 밤중에 전화로 해결이 안 되면 택시 타고 의사가 가야 돼요. 택시가 옆에 다 서 있대요. 의사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료가 일종의 기본적인 복지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런 그거 나라들은.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밤에 그러니까 동네 의원 끝나고 이제 밤에 배가 아픈데 이거 응급실 갈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의사는 봐야 되겠다. 네. 약국도 문 닫았고 또 약국에 가서 해결할 일이 같지는 않다. 애가 열나거나 뭐 이럴 때 이게 응급실 갈 일까지는 아닌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되게 영국 같은 경우에 NHS 워크인이라고 해가지고 응급실 옆에 그냥 들어가서 야간 외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전화로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의사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재밌는 건 전화로 해결하면은 의사가 받는 돈이 한 환자당 좀 더 준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화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가는 것에 대해서 돈을 그거는 국가가 돈이 많이 드니까 택시 값도 들고 뭐 이러니까. 가려면 가지 말라고. 아니면 어떻게든 말로 이렇게 잘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내가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좀 상의를 할 의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뭐 변호사 하나랑 의사 하나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저희는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하죠. 근데 지식인이라고요? 많이 아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픈데 그러면 그 검색어가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검색어를 믿을 수 있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쭉 나가 보면 이건 약간 이상한데 제가 볼 때 약간 이상한데 그러면 무슨 한의원, 무슨 병원, 네. 무슨 전문 병원 이게 딱 앞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해철 씨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보면서 느낀 게 한밤중에 그렇게 아팠을 때 그 24시간 전화 콜이라든가 뭐 또는 다른 뭐 스웨덴 같은 주치제도든가 있었으면 최소한 의사가 한 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병원 안에 앉아서 아프다고 그렇게 통증과 열나고 이런 걸 호소하는데 병원 안에서 의사를 못 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원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로 쓰여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을 치료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병원들 생기고 나서 척추 수술이 우리나라가 전문병원 생기는 걸로 똑같이 올라가요. 일본의 7배예요. 전문 척추 수술을. 우리나라 척추가 일본보다 7배나 약해요? 갑상선 수술은 다른 나라에 10배를 해요. 갑상선 암이. 근데 사망률은 똑같아요. 아니 근데 신해철 씨 그 의료 사고를 이렇게 구조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얼마나 문제인지 의료 민영화 정부의 시도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우리가 그리고 얼마나 적당한 공공의료를 못 누리고 있는 건지 한 번에 보이잖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들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없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딴지 마켓에서 가장 높은 평점과 가장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상품 유해화학 성분이 없는 약산성 식물 성분의 빅그린 투쓰리 샴푸입니다. 민감한 문제성 두피를 가지신 분이라면 딱 23일만 써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도 있습니다. 이제껏 이렇게 흥미롭고 가슴 시린 엔지니어의 이야기는 없었다. MIT 공학 박사이자 소설 작가 김재형, 그의 파란만장한 러브 스토리, 이상보다 높은 향기. 순수했던 열정과 사랑을 다시 꿈꾸게 한 책,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본 것 같았어요. 이상보다 높은 향기. 올겨울
당신의 심장을 두드릴 것입니다. 대박! 완전체 엄마표 대만족 술안주로도 짱! 밥도둑! 이상은 서부농산 2단체 김치의 구매 후기에 등장하는 별명들입니다. 딴지마켓이 강력 추천합니다. 서부농산 이담채 김치는 맛과 가격, 위생과 정성 그 모든 것이 완벽한 김치의 끝판왕입니다. 김장맞이 절임 배추와 김치 속도 만나보세요. 이담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오늘은 네. 제가 너무 이렇게 피곤해요. 오늘 안 오고 싶었는데 네. 너무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하나는 책 네. 나왔다는 거. 네. 이 책을 읽어보시는데요. 특히 188쪽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예요. 접어왔죠 제가. 네. 정청래 의원님이 나오는 내용이군요. 정청래 의원님. 저기 봐봐. 하루빨리 짜장면에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페이스북에 유민 아빠가 쓴 거가 188페이지에 있어요. 유민 아빠가 다른 정치인은 안 썼어요. 유일하게 저 얘기만 써놨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당분간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얼굴 더 커져요. 오늘의 촉소는 뭡니까? 오늘 미국에서 대형 폭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뉴스 못 봤는데요. 큰일 났어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오늘 통과됐나요? 유엔 3위원회에서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역대 최악의 한냉 전선이 형성됐다. 이게 이제 언론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들이 과연 어떤 게 있는가. 를 본인의 촉에 근거하여 예. 가설을 세워 얘기해보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빨리 얘기해주세요.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도에 처음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통과가 됐어요. 내용이 이제 그렇게 센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뭐까지 포함이 됐냐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자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 그리고 북한 최고 책임자의 형사처벌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했어. 네. 그러므로 국제재판소에 세우겠어 우리가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죠. 네.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좀 간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 직접 실생활에 피부적으로 와닿는 부분으로 이제 다가온다. 그러면 김정을 데려와야 돼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네. 15개 나라 중에서 중국,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러면 안심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일단 지금 미국과 북한이 굉장히 지금 이제 긴장 상태를 높일 거고 그래서 공공연하게 북한 쪽에서는 우리 뭐 그럼 핵실험 또 하라는 얘기냐? 이런 발언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미국에서 무기를 많이 사와야 된다는 그 정부 논리나 미국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한반도 긴장 그런 거래가 올 것 상태가 같은데, 또. 높아지면 뭐 안보 강화론이 또 나올 네. 것이고 그러면 뭐 무기를 많이 사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나오겠죠. 또 북한에서 북한 성질대로 또 지금 말하는 대로 또 뭐 예를 들면 뭐 4차 핵실험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남북 관계는 급냉이 될 것이고 네. 그러면 제2의 금강산 뭐 또 제2의 개성공단 뭐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툭툭툭툭 치고 오면서 결국은 한국 경제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거고 외자 유치 이런 데도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북한 인권이라는 게 사실 새누리당의 단결 메뉴긴 한데, 그러니까 북한 인권이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건 사실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렇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걸 그냥 놔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게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라면, 그럼 이건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그러면 이제 된다고 국회에서도 보시나요? 어떤 문제가 불거지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북한 인권법을 또 네. 뭐 이제 논쟁이 또 되겠죠, 국회에서. 근데 이제 이 북한 인권법을 뭐 만들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직접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여파가 대대적인 또 대북 제재 내지는 남북 관계 경색 이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다 보면 2015년도 전국 기상도를 봤을 때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북한 인권법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북한 인권을 정말 그렇게 걱정한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아니, 아니면 네. 우리나라 보수 정권이? 물론 북한 인권이 물론 아니죠. 세계적 기준에서 굉장히 네.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건 네. 객관적으로 네, 네, 사실인데 그렇게 걱정되는 사람들이 경제 제재를 해서 굶어 죽게 만드냐고요. 네. 북한 인권을 진짜로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 북한,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체제의 우월성도 그리고 뭐 긴장을 만들어낼 때도 필요하죠 이런 게.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상황이 발생하는 그러면 솔루션은 없냐? 네. 해결책은 없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00년 가을에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갑니다.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요. 원래는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갈 예정이었어요. 네.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수교를 맺겠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때. 네. 갈 뻔했죠. 네, 갈 뻔했어요. 그러면 미국하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우스 코리아의 올드 프렌드, 노스 코리아의 뉴 프렌드. 그래서 북한도 이제 새로운 친구가 되는 거예요. 평화협정 얘기도 나왔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바로 북한하고 일본하고 또 정상회담하고 수교를 맺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일제 배상금 110억 달러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북한 경제가 주름이 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협정을 정전협정으로 고치고 불가침 선언하고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요. 그럼 북한은 어떤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냐? 핵을 없애는 거죠. 비핵화. 근데 그것이 이게 일괄 타결 방식. 그래서 클린턴 김대중 대통령의 그랜드 플랜이었죠.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평화가 정착이 되는 거죠. 네. 거의 될 뻔했어요. 거의 될 뻔했어요. 네. 근데 대운이 비껴갔어요. 왜 네. 비껴갔느냐? 네. 엘고가 대선에서 진 거예요. 부시가 이겼죠 그때. 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이 자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엘고가 졌기 때문에 그렇죠. 평양 방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중단돼요,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 등이 악의 축이다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동교동이 또 저희 지역구잖아요. 지역구 또 언론을 찾아뵈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저한테 실제로 했던 말씀이 박복한 민족이고 천추의 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프로세스를 가면 당장 효과를 보는 게 뭐냐면 남북철도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열차 시험 운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대비해서 부산에 제2항만을 건설해 놓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수출 상품들이 다 부산으로 오게 돼 있어요. 물동량이. 그래서 일본은 배를 타고 유럽까지 가는데 40일 걸리는데 기차를 타고 가면 14일 걸려요. 그럼 26일간 물류비용이 절약되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 부산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다는 아니겠죠. 그래도. 다. 일부. 네. 예.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수학여행을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일한 분단국가 섬 같은 국가였는데 이제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운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국의 그 리서치 회사에서 골드만삭스에서 골드만삭스 망하지 않았나요? 안 망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실제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면 대한민국은 지투 국가로 간다. 이것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그건 저도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예측을 네. 한 겁니다. 다시 이제 거꾸로 되돌려 보면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따라서 우리의 이 대운이 비껴간 것처럼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거죠. 한반도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다 다른 나라에 이득하고 막 일치하는데 우리 보수 정권이 집권하는 데는 유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촉이 역시 살아있어.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저 진짜 중요한 얘기 안 했어요? 네?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뭐냐면 깨끗한 정신을 위해서 깨끗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후원.
10만 원. 10만 원 후원을 하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라는 돌려받고. 거죠. 저는 절대로 검은 돈을 받지 않아요. 하얀 돈을 받아. 의원님이 지금 나한테 10만 원 내고 다시 10만 원 돌려받으라고 여기 온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세금으로 돌려받잖아. 어차피 손해가는 이거 당사가 무슨 아니잖아. 법에 어긋나는 거 없습니까 혹시? 없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이거였던 것으로. 맞아. 알고 봤더니 피곤한데도 왔어. 근데 단식 후유증이 있나 봐. 아, 피곤해. 인생이 피곤해졌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피곤하신데 왜 매번 나오시냐고. 안 나오셔도 된대. 아니, 이게 수요일 저녁만 되면 나도 모르게 차가 1, 2 막 김유순의 말이야? 막 온단 말이야. 아, 정말. 아니, 근데 단식 이후에 술을 못 먹었잖아요. 술을 못 먹고 이제 1차 저녁 약속만 하고 2차 들어가면 이제 좀 일찍 들어가는 편이잖아. 그래도 9시, 뭐 10시 이렇게 들어가면. 뭐 할까 하다가 스타크래프트를 한 판씩 해요, 제가. 왜냐면 17대 초선 때 제가 e스포츠 지능법도 만들고 임요환, 이윤열 그래서 서지수랑 또 한 판도 하고 그랬거든요. 스타크래프트. 근데 그게 또 생각나가지고 했거든. 부부싸움이 잦아졌어. 왜요? 여보, 애들 보는데 그 게임이나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빨리 자. 그러면 후원금 얘기하신 다음에 이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 이걸 편집해 주세요. 이걸. 그래서 네. 술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후원금을 달라고 그러는데 스타크래프트를 해서 술을 먹어야 되겠다뇨. 앞뒤가 없어 얘기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그래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근데 이 188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읽어보세요. 다 하셨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더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오늘 다 해버리면 다음 주에 또 못 나오잖아. 그래서 남기고 가야지.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했던 김재형 작가 이상보다 높은 향기 소설 그거 있잖아요. 그 책 소개할 때 김총수님께서 너무 김치 너무 맛있다고 김치 얘기만 해가지고 출판사가 저희 피디님한테 클레임을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치 맛있어요 근데. 근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고 계신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는. 클레임을 걸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네. 그러면 클레임도 듣지 못했지만 사과는 하라고 하세요 저한테. 오늘의 PPL 스킨 밸런스 화장품. 네. 고가 화장품과 저가 화장품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유명 모델과 포장비의 차이. 그래서 수입원가 7,000원짜리 제품이 15만 원에 팔린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저도 이건 사실 되게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 저도 화장품을 여러 개를 써봤지만 과대 포장된 화장품이 진짜 많거든요. 광고비로 다 들어가고 사실 질은 그렇게 좋지 않은 화장품이 많은데 과연 스킨 밸런스 화장품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믿고 한번 써보려고 하긴 한데 아직 써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스킨 밸런스는 비싼 모델비와 겉보기 좋은 포장 용기 대신 화장품 그 자체의 생산비를 투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 업계로 이미 입소문을 탄 문릿 비비크림. 두 번째 뉴 아로니아 진 또 나왔어. 이 사람들 광고 진짜 끄주기 하네. 진짜 많이 팔리나 봐요, 근데. 근데 첫 복용을 하면 속이 메스꺼린대요. 그래요? 그리고 메스꺼려야 그게 좋은 거래요. 확실한 건가요? 그렇게 써 있어. 명현 현상이 있어야 그것이 건강식품으로서 효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그리고 몸이 나른해지고 졸려야 한대요. 나쁜 거 아니야 그럼? 그래서 처음 마실 때는 공휴일날 마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 변화는 뭐야 했는데 여기서 이후 변화는 다음 기회 광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보냈어요 광고 해달라는 쪽에서. 어쨌든 이게 마켓에서 제일 많이 팔려요. 딴지 마켓 중에서? 네, 먹어본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많이 팔립니다 어쨌든. 네. 한번 드셔보시든지. 오늘 만나볼 유가족은요. 수빈 엄마 박순미 씨인데 수빈은 많은 분들이 수빈의 아마도 마지막 장면을 봤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 구출 장면 중에 한 아이가 반쯤 가라앉은 창문을 막 두드리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그 창문을 두드렸던 아이가 수빈이었답니다.
그 수빈 엄마 박순미 씨입니다. 제가 이제 그 창문을 두드렸던 아이가 수빈이라고 네. 소개는 해드렸는데, 근데 그때 영상이 굉장히 흐릿하고 해서 누군지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수빈인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생존자 아이가 목포 병원에서 엄마랑 갔다가 저를 만나러 체육관으로 온 거예요. 이 아이가 수빈이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그 창문을 깨려고 손으로 창문을 두드리다가 나중에 몸으로 이렇게 날리는 것까지 보고서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저는 살아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 왜 아직 우리 수빈이 찾았다는 소리를 안 하지? 그때는 저도 안 믿었어요. 설마 우리 수빈이가 창문을 두드렸을까? 근데 선장이 나오고 옷을 입은 게 우리 수빈이랑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흐리잖아요. 그걸 확대해서 보는데 그게 엄마인가 봐요. 이게 너무 흐리고 자세히 보이지도 않는데 내 자식이 저기 있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서. 내가 얼른 가서 꺼내줘야 하는데 분명히 혜경이 눈만 돌렸어도 우리 아이를 봤을 텐데 왜 못 본 척하지? 왜 창문을 안 깨주지?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얼마나 나오고 싶었을까?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그 다음부터 약속했어요, 수빈이랑. 너 죽은 거 왜 죽었는지 확실히 밝혀줄게. 엄마가 강한 엄마 될게. 엄마 아빠가 너 망치로 두드려 주기만 하면 나왔을 애를 왜 그냥 수장을 했는지 엄마가 밝혀줄게. 기다려, 수빈아. 매일마다 기도했어요. 그 매일마다 기도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왔어요. 수빈이가 굉장히 좀 늦게 나왔다고. 이게 14번째 수습 때네요. 수빈이가 5월 1일 날 나왔습니다. 214번. 인상착의 없음, 신체 특징 없음. 계속 안 나오다가 수빈이 때부터 사진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상해서 아이가 오면 안치소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냉동고로 가는 거예요. 냉동고로 가서 그 아이의 부분 얼굴 빼고 사진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옷차림이나 이런 거. 네. 근데 5월 2일 날 5시 반에 전화가 온 거예요. 혜경이 국가수에서. 이수빈 어머니 맞습니까? 네. 수빈이 나왔습니다. 수빈이 보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신랑이 들어갔다 나오더니 수빈이 맞네. 근데 너는 안 보는 게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안산으로 데려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부랴부랴 고대병원에 와서 딱 오니까 제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 아들인데 얼굴이 상했건 뭐했건 내가 봐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정했어요. 장 이사님한테. 내가 엄마인데 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마지막 가는 길 눈 없고 코 없고 입었습니다. 입 없어도 괜찮으니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만 들어오래요. 아이를 하얀 천으로 얼굴까지 감쌌더라고요. 얼굴을 딱 보는데 너무 미안해서 수빈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없고 나약해서 미안해 했더니 피를 확 토하는 거예요. 그 빨간 피를. 제가 여쭸어요. 너무 놀라서 아이 피가 나와요. 했더니 그 장의사 하시는 말씀이 폐 안에 고여있는 피가 나올 수도 있대요. 냉동고에 너무 오래 있다가 상온으로 나와서
그냥 그 솜으로 입을 닦아주는데 치아가 빠진 거예요. 3개나. 아이 손을 붙잡으랬더니 손도 못 잡게, 이게 살이 다 벗겨진다고 손도 못 잡게, 그대로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시 냉동고로 보낸 거예요. 수빈이는 너무 착한 아이였어요. 1학년 때 장학금도 받고 2학년 때는 반장도 하고, 그런 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요. 첫날은 안 보여주고 입간식 날 보여줬더니 엄마 우리 형아 맞네? 우리 형아 왜 여기 있어? 우리 형아 왜 죽었는데? 이러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 해줬어요. 저도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 남아있는 아이한테까지 형아가 왜 죽었는지 말을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수연아. 형아가 왜 죽었는지 엄마가 밝혀줄게. 오늘만 울어 오늘만. 그랬어요. 이 아이가 제 앞에서 눈물을 안 흘리더니 사무제 날 방명록에도 편지를 썼더라고요. 형아 우리 가족으로 내 형아라서 너무 행복했다고, 내 형아라서 너무 자랑스러웠고, 내 형아라서 너무 고맙다고, 다음 생애에도 우리 가족에 내 형으로 태어나 달라고, 그러면 형아 좋아하는 라면 내가 매일매일 끓여줄게. 형아 몇십 년만 기다려. 우리 가족도 형아 있는 대로 갈게. 사랑해 형아. 이러면서 방명록에다 글을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비록 너무 나약하고 힘없고 쓰러져가는 엄마이지만 이 엄마가 왜 엄마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도와주세요. 제가 해수부 장관님께 빌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부에 나쁘게 행동한 거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라에 못된 짓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17살입니다. 어머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추후에 실제로 만나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저희가 만나자고 했을 때는 연락이 없다가 그 후에 5월 18일인가 19일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유가족 몇 분 오십시오. 그때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청와대로? 네, 영빈관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얘기를 다 했어요. 저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님 알다시피 아이들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런 구조를 하지 않았고 왜 이랬는지 저희는 진상규명을 꼭 밝혀줘야겠습니다. 저희는 특별법이 꼭 만들어져서 충분한 조사, 수사, 기소 이거 다 생겨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메모까지 해가면서 저희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셨어요. 근데 저희는 너무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그걸 다 믿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 주십시오 했더니 어깨를 쓰다듬고 손을 쓰다듬으면서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싶을 때 찾아오라고. 제 바로 옆에서 그러시던 분이 어떻게 저희가 청운동에서 하물며 국회에서 바로 옆에 지나가는데 눈길 한 번, 손 한 번 잡아주지 않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노란색 보기만 해도 지겹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말들이 힘이 될 때도 있어요. 왜? 아, 나 더 강해지라고 사람들이 이런 말 하나 보다. 여기서 무너질까봐 사람들이 더 악한 말 하나 보다. 그냥 속상할 때는 제가 가끔 하늘은 보긴 합니다. 왠지 하늘 보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아서요. 저 위에서 아이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하시는 활동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우리 수빈이가 왜 죽었는지 밝혀질 때까지요. 이 아이를 내 눈 보는 앞에서 수장을 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수빈이가 왜 죽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VTS를 관리하는 업자 한 분이 지난 방송을 보고 나서 감동적이라고. 감독님이 하신 내용이 맞다고. 이번 주는 근데 뭡니까? 레이더 얘기죠. 레이더. 네. 이건 별게 아니라 VLR 1번과 2번. 이건 지지난 시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레이더 영상이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유가족이 의뢰한 영상과 또 하나는 그 해양심판원이 의뢰한 영상 2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르게? 그랬더니 그 진도를 관리하는 업체 사장님이 이게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설정을 1번과 2번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이 모르고 다른 업체가 했기 때문에 자기들 앞에 있는 업체? 그 업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다르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소스가 하나인데.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업체 사람을 또 만나러 갔어, 이 양반이. 내가? 다른 업체의 이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설정 어떻게 한 거냐고. 다른 게 말이 되냐고. 네. 물어봤죠. 여쭤봤죠. 네. 대답은 황당하다. 다를 수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당연히 똑같아야 된다. 소스는 어차피 하나라는 거예요. 1번 다르고 2번 다를 수가 없다. 네. 일단 2개의 레이더 영상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손봤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도 최소한 있을지 몰라. 최소한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죠. 최소는. 예, 맞아요. 사고 20분 전인 8시 30분경 서거차도 레이더는 세월호를 계속 감시했다. 이 레이더 기록은 진도관 제세타의 저장장치 2개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자료는 세월호 침몰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핵심 열쇠였다. 왜냐하면 레이더는 AIS 정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배가 발신하는 GPS 정보는 단지 배의 안테나 위치만을 알려준다. 그러나 레이더는 마치 엑스레이처럼 배의 형태와 크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레이더가 전파를 쏘았을 때 배가 옆면을 보이고 있다면 반사하는 전파의 양이 많아 이렇게 길쭉하게 기록된다. 그런데 배가 수직 방향으로 달리면 레이더가 찍은 영상에는 좁은 폭으로 나타난다. 즉 현재 배의 형태와 방향의 변화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해양안전심판원은 진도의 조사관을 급파해 레이더 영상을 포함한 관제 자료를 수집했다. 이튿날 구성된 검경 합수부도 모든 항적 기록을 확보했다. 수사관에도 가져가졌고 검경합동 수사본부에서 가져갔어요. 그렇다면 정부는 사고 다음 날부터 레이더 자료를 통해 침몰 원인을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럼 정부는 레이더 자료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했을까? 8시 48분 13초 세월호가 북서쪽 방향에 위치한 서거차도 레이더를 등지고 달리고 있다.
그래서 전파가 반사된 노란색 형체의 폭이 좁다. 이제 제주도를 가려면 사도만 살짝 우회전하면 된다. 그런데 수상한 좌회전을 한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리고 곧바로 가파른 우회전에 돌입한다. 세월호가 급회전을 하면서 전파를 많이 반사하자 노란색 형체는 길쭉하게 변한다. 8시 50분 33초. 시연이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다. 배가 급회전하면서 서거차도 쪽을 향하자 노란 형체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 그리고 180도 가까이 회전하자 다시 더욱 크고 길쭉해진다. 이런 대회전은 무려 4분간이나 전타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그 후 이런 사실을 감추고 싶은 듯 누군가가 방향타를 슬그머니 중립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러나 레이더는 진실을 전부 기록했다. 이제 세월호 선원들은 고의 침몰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게 분명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주머니에 손을 꼽고 조사실에 들어가도 결백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걸까? 4월 21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레이더 기록은 빼고 36초 누락 구간이 있는 AIS 항적만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항적은 세월호 선원들에게 매우 유리했다. 레이더가 기록한 사실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분명히 AIS 좌표는 배에 달린 안테나 위치를 말하는데 레이더가 기록한 세월호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세월호가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할 때쯤엔 편차가 훨씬 커진다. 이 때문에 AIS 좌표들만 보면 세월호가 직진하다가 정상적으로 우회전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다음 갑자기 안테나가 배를 가로질러서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그리고 배가 약 180도를 날카롭게 우회전하자 신기하게도 AIS 좌표들은 세월호가 병풍도 쪽을 바라보며 표류한 것처럼 찍힌다. 이 영상을 분석한 레이더 전문가에 따르면 AIS와 레이더에 편차가 발생해도 일관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멋대로 불규칙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한다. 특히 세월호가 병풍도를 바라볼 경우의 안테나 위치에 딱 맞춰서 AIS 좌표들이 찍힌 것은 너무나 인위적이다. 쉽게 말해 누군가 AIS 정보를 조작해야만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잘못된 AIS 항적을 기초로 선원 15명을 재빨리 기소해버렸다. 이후 재판에서 침몰 원인은 조타수의 실수라는 결론을 향해 달려갔다. 바로 이때 한 여자가 등장했다. 귀여운 미소. 청순함으로 남학생들을 설레게 했던 그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카리스마만 남은 심의원은 해경의 레이더 영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해경은 순순히 제출했다. 드디어 정부 AIS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일까? 사고 당일 진도 VTS의 관제사들이 보고 있던 바로 그 영상입니다. 갑자기 병풍도를 향해서 배가 급선회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레이더 정보가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원래 서거차도 레이더는 평균 3초에 한 번씩 세월호의 위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해경은 20초에 한 번씩만 데이터가 나타나는 이빨 빠진 자료를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세월호의 형태가 변하면서 급회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AIS 항적은 타격을 받지 않았고 선원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갔다. 그러나 이번엔 가족들이 나섰다. 법원을 통해서 관제 영상 데이터를 받자 이걸 동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방문하려고 했다. 그런데 방문 일주일 전 묘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양안전심판원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한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부산으로 내려가 동영상 변환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때 돌발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해수부가 세월호의 레이더 정보를 기반으로 항적을 다시 복원했고 해양심판원이 복원에 사용했다는 레이더 영상이 전격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이 영상은 매우 수상했다. AIS에 누락 구간이 있었던 것처럼 레이더에도 누락 구간이 존재했던 것이다. 당시 서거차도 레이더는 고장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복원해온 영상을 분석해봤다. 역시 똑같은 누락 구간이 존재했다. 너무 이상해서 이번에는 해경이 심의원에게 제출했던 영상과 대조해봤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기엔 누락 구간이 없었다. 원본은 하나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개의 버전이 존재한단 말인가? 혹시 누군가 정부에서 항적을 보호하려고 레이더 영상을 조작해서 가족들에게 준 건 아닐까? 가족들은 부산의 담당 업체에 설명을 요구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VLR이라고 하는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가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쉽게 말해 원본은 하나가 맞는데 저장 장치가 두 개라서 영상이 두 종류라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받은 영상을 레이더 전문가에게 보여줬다. 그러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레이더 누락 구간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였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누락 구간이 발생한 시간대가 AIS 누락 구간과 거의 겹쳤던 것이다. 이런 우연의 반복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로또에 10번 연속 당첨될 확률보다 더 낮다. 왜냐하면 레이더와 AIS는 서로에게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별개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별개의 기계들에서 같은 시점에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난단 말인가?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세월호가 누락 구간을 지났을 때 위아래로 배의 영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것은 수백 미터 떨어진 위치에 세월호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정보다. 이 정보가 맞다면 세월호는 분신술을 쓴 것이다. 이런 신기한 현상은 누군가 누락 구간을 만드는 조작을 하다가 실수한 거라는 해석 말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결국 가족들이 받은 것은 누군가 미리 조작해둔 자료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그나마 다행히도 누락 구간 이후의 레이더 정보는 남아있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병풍도를 등지며 대회전을 했다는 진실은 밝혀지게 됐다. 그러나 이미 검찰은 침몰 원인을 조타 실수로 확정해버렸다. 이어서 법원도 검찰의 판단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AIS가 얼마나 정확한지 보려고 레이더와 비교를 했는데, 그런데 레이더가 서로 다른 버전이 존재함으로 해서 레이더의 조작 가능성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레이더 전문가를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레이더가 조작됐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그 전문가가 한 거죠. 그분이 정확히 분석해 주시고서 어떤 결론을 되게 완곡하지만 내주셨어요. 오케이. 자, 네. 그럼 그 얘기를 AIS를 잠시만 짚고 넘어갈게요. 정부가 연태까지 발표했던 AIS와 레이더의 영상을 아까 비교하는 영상 보셨잖아요. 네네.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그 분석하셨던 전문가의 말씀은 뭐냐면 이 AIS 데이터는 말이 안 된대요. 이 레이더의 편차가 10m 이내래요. 네. 레이더가 빛으로 쏴갖고 오니까 레이더의 원래 개발 초창기 자체가 저 비행기들이 날아올 때 거기다 총 쏘기 위해서 개발된 게 레이더거든요. 근데 그런 레이더가 추적한 10m 이내에 배 좌측에서 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40m 오른쪽에서 막 달려요. AIS의 기준에 따르면. 그러니까 안테나가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배에서. 특히 이 표류했다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보면 그 레이더 항적하고 정부가 발표한 AIS 항적을 가만히 보시면 이 뱃머리가 병풍도를 바라본 쪽에 대고서 따다다닥 찍히고 좌표가 올라가요. 네. 표류했다라는
결과를 놓고서 거기다가 잘못된 헤딩 값에다 대고서 좌표가 계속 찍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오히려 조작이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천문학적인 확률이 아닌가. 네. 한 번 더 보자고요. 예. 정부는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멈춰주세요. 여태까지 그 선원들이 주장하고 정부가 얘기하는 지금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지금 법정에서도 나왔던 허단장이 얘기하고 하던 똑바로 가다가 우회전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근거가 바로 저 AIS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근데 AIS 레이더가 움직인 물표, 그러니까 배가 움직인 추적된 전파가 추적한 그 위치로 보면 반드시 좌로 갔다 우로 가요. 배가 가려면 일로 갔어야 돼요, 제대로. 그죠? 네. 사도만 틀면 된다고 그러죠, 사도. 예. 네.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되는데, 이 배는 반대로 틀었다고. 그렇죠. 이거는 정부가 발표한 이때까지. 예, 정부가 검찰도 여기를 기준으로 기준을 했고, 예. 심판도 이걸 기준으로 했고, 선언도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정부도 이걸 기준으로 공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감독님의 노력으로 여기가 밝혀진 겁니다. 굉장하게 밝혀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 더 볼까요? 그래서 AIS하고 지금 배를 넘어가요. 여기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완전히 따로 놀아요. 레이더에서 아예 벗어나고 밑으로 가고. 엄청난 편차예요. 지금 잠깐만요. 자. 여기 배 폭이 22m거든요. 22m인데 이 밑을 보시면 알겠지만 50m, 60m를 넘어가요. 저 GPS 오차가. 그러니까 이 배가 기울어졌다고 하더라도 안테나 위치가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여기나 여기가 찍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아니라. 예. 이해했죠? 더군다나 이 AIS 정보는 우리는 감독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던 헤딩값, 배가 어디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 정보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따르면 이 정보값은 이 뱃머리가 이쪽을 향하게 되는데 레이더는 결국 얘는 이쪽을 향하는 걸로 표류하게 나왔단 말이죠. 가짜지. 네. 조작한 거지. 누가 지금 그렇지 하셨죠? 같이 잡혀가시는 겁니까? 자, 다시. 그러니까 저 데이터가 참 신기한 점이 그거죠. 배가 병풍도를 밟으면서 표류했다. 선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 표류했다. 엔진을 꺼갖고 다 조치했고 여기서 표류했다에 맞는 잘못된 헤딩값과 거기에 표류했다에 맞는 딱 그 지점에 AIS 좌표들이 딱딱딱딱 정부 AIS 좌표들이 찍히고 있어요. 감독님 주장은 선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불가항력으로 배가 표류했다고 하는 선원들의 진술과 이 조작된 AI 정보가 일치하기 때문에 선원들의 진술과 일치하도록 AIS를 정보를 조작한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오히려 천문학적이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누굴까요? 다시 말하면 선원의 진술에 일치하도록 AIS 정보가 조작되었다.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선원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이상할 정도로 딱딱 맞는 좌표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만들어낸 사람과 선원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의 합리적이겠죠. 예, 뭐 사랑에 빠졌던지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이 부분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 아 이번에 그 레이더 2 버전이라고 했을 때 얘기가 나오고서 이 가족들이 복원한 그 부산에 가서 떠왔던 버전을 갖다 더 레이더 전문가가 살피다가 발견한 사항입니다. 아 이번에는 그 레이더 전문가가 살피다가 발견한 새로 새로 발견된 건데요. AIS의 누락 구간이 하나라고 정부는 막 발표하고 그게 뭐 드문 현상이 아니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독님 총 4개 구간이라는 걸 또 얘기했죠. 이번에 레이더에서도 새로운 누락 구간을 찾았습니다. 레이더에서? 네, 레이더에서. AIS에서 하나였다고 했는데 총 4개를 찾았고 레이더에서는 누락 구간이 하나라고 했는데 또 하나를 찾았다고요? 예, 저 위. 끝에? 예, 또 하나가 있었어요. 유족들이 본. 저 누락 구간이 1번과 거의 일치합니다. 아, AIS 누락 구간과? 예, 일치합니다. 아하. 이건 뭘 의미한답니까, 전문가가? 이게 말하자면 AIS와
레이더는 전혀 별개예요. 그렇죠. 네. 네. 이 두 현상은 별개의 것에서 동일한 지점, 그것도 아주 재밌게도 선원들이 이 데이터상에 보면 COG가 코스 값으로 보면 다 좌타를 넣는 지점이에요. 그 의심받을 지점, 그리고 드러나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야 될 지점에서 둘 다 다른 시스템이 둘 다 누락이 돼 있어요. 이건 천문학적인 확률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우연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지. 예. 그죠? AIS 요 지점에서 누락됐더니 레이더도 이 지점에서 누락되고 네. AIS 이 지점에서 누락됐더니 레이더 이 지점에서 누락되고 이렇게 누락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같은 시점에 고장이 나거나 정보가 안 들어온다는 게.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 다음 걸 보면 더 그래요? 전문가분이 이게 그 다음 거?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게 저는 이걸 뭔지 몰랐어요. 여기 누락 구간이에요. 아까 좀 전에 보셨대. 누락됐다고 하는 구간. 예, 네. 아래쪽. 이렇게 돌 때. 여기. 요 아래쪽. 여기. 예. 요걸 아래쪽으로. 확대했어요? 예, 여기서 사실은 저도 그냥 이렇게 흘겨봤는데 전문가분하고 보다가 딱 그분은 아시더라고요. 딱 타서 저 위에서 노란색 마킹이 된다면 여기서 딱 정지해 있다가 30초 후에 누락 구간 때문에 그 다음 지점으로 노란색은 지금 현재의 위치예요.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배가 스캔하면서 딱 걸리는 애요. 근데 노란색이 두 개가 딱 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동일 시간에 세월호가 한 300m 떨어졌고 동일 시간에 두 공간에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일종의 분신술. 이것은 양자역학인데? 네, 양자역학의 세계예요. 어? 예. 확률로 존재하는 양자역학. 이게 그러니까 분자 수준으로, 네. 입자 수준으로 움직인다는 거잖아, 이게. 레이더가 스캔을 쫙 해봤는데, 네. 동일 시간에 세월호가 두 군데 있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영상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예, 데이터가. 근데 레이더가 이런 영상, 그러니까 중간에 없어진 영상이 두 군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좀 많은 건가요? AIS는 뭐 신호가 뭐 안 잡혔다 이런 변명을 했는데 AIS가 불안정해서 뭐 끊어졌다고 했는데 레이더도 그렇게 불안정한 건가요? 레이더는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 분당 20바퀴인가 이렇게 돈다고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보통 초당 아까 3초 나오잖아요. 3초에 한 번씩. 예, 3초에 한 번씩 스캔을 쭉쭉 한대요. 그래갖고 무슨 AIS가 누락되는 거에 대해서 정부는 그 변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데이터 충돌. 그러니까 다 날렸는데 제대로 날렸는데 공중에서 지연. 지연 병목 영상 뭐 이런 식의 어떤 것이 있다 보니까 누락됐다. 기기적인 건데 레이더는 그럴 일이 없어요. 지 혼자 주변을 한 번씩 스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30초 누락이 생긴 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데 그 지점에 레이더가 처음 상대 물체를 때렸을 때 나타나는 노란 선이 동시에 여기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거 분신술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그 다음 말이. 이럴 수는 없으니까. 완곡하게 말씀하셔서 이건 조작 말고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힘들다. 굉장히 길게.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요. VLR1, VLR2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말하면서 저도 기가 막혀 자꾸 웃음이 나는데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유족이 받고 처음에 이걸로 확정돼서 갈 버전이 바로 이 누락 구간 버전이었잖아요. 얘가 이런 누락 구간이 있고 AIS와 동일한 이런 누락 구간 현상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분신술이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버전으로 확정될 뻔했는데 문제 제기가 되니까 누락 구간 없다 버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GCS에서 유족들 앞에서 요 대목을 잠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했더니 이 현상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버전이 바로 VLR2. 해양 심판원에서 갑자기 의뢰를 했다고 하는 그 버전이에요. 예, 하여튼 다른 저장 장치에서 나온 버전은 이렇게 두 개로 분신술이 일어나거나 누락 구간이 없어요. 툭툭툭툭 찍히더라고요. 3배속이라고 해서 너무 드문드문이라서 정확히는 못 봤지만 누락 구간이 없는 걸 확인했거든요. 앞에서 시연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죠. 뭐냐면 누락 구간이 나온 거에 대해 갖고 GCSC의 설명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이쪽에 조금 저장하면서 여기 부분적으로 줘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준다면 누락은 일어날 수 있지만 두 곳에 동시에 이런 좌표가 찍히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문제제기가 안 됐다면 이 선원들이 좌회전하는 지점들을 분절시키기 위해서 그 지점을 일종의 은폐하기 위해서 일부러 누락 구간을 만들다가 그 작업 중에 생긴 실수 같다라고 전문가는 보고 계세요. 이 노란 게 두 개가 동시에 나온 것은 네. 그 레이더 전문가 얘기는 처음에 그 레이더를 AIS하고 비슷하게 누락 구간을 만들어가며 조작하려고 하다가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니냐. 예. 라고 조작 가능성을 그 레이더 전문가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된대요. 왜냐면 동시에 세월호가 두 개가 떴으니까. 네, 이런 현상은 레이더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레이더가 참 조작하기가 힘들대요. 레이더는 픽셀에 뭉치기 때문에 이 전파가 긁은 픽셀들의 노란 픽셀들의 뭉치기 때문에 그걸 한 픽셀 한 픽셀 옮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네. 네. 말하자면 어떤 데이터들을 붙여넣기 어떤 구간을 붙여넣기 하다가 거기에 에러가 나왔고 위아래 잘못 붙여져 갖고 노란 게 두 개가 나오는 세월호 데이터를 양쪽에 다른 시간대에 붙여넣어 갖고 나왔을 확률이 꽤 높다. 그리고 되게 또 전문적인 얘기를 해주시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건 정말로 너무 복잡한 얘기인데 전문적인 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런 현상을 만들고 나 같으면 내가 조작한다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들었고 결국 그건 잘 정리해 갖고 가족 대책에 넘길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완성 버전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완성 버전이요? 네.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죠. 이제 다 집대성해가지고. 그랜드 파이널은 언제 되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는 안 되는 거죠, 절대? 다 모아갖고 근데 상의를 하고 여기 또 의뢰하셨던 시민단체분도 계시니까 세월호 시민단체도 계시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짧은 버전으로 가야 되는 건지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뿌듯해요. 네. 사실 세월호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지금까지 만들어낸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서 유포되고 그리고 사법기관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던 그런 시나리오를 흠집낼 수 있는 최초의 결과물이 나올랑 말랑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돈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네? 다큐는. 뭐 현재까지는 시민단체에서 조금 돕고요. 그리고 또 알던 단체한테 손 좀 벌리고 그리고 저하고 최 PD가 조금 사비 내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조사하느라고 거의 썼어요. 영상을 만들지도 못했는데.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다음을 찾아보긴 하고요. 이제 빨리 꺼져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퀴즈 풀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네요. 정답만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정답 화면으로. 자, 그러면 퀴즈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에 몰아서 싹 다 풀기로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세월호 유가족도 계속 나오고 그리고 미친 김 감독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세월호를 아직도 다루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만 좀 하자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뭐 지겹기도 하고 특히 김 감독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이거 계속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유의미한 결과물이라는 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세월호 관련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쉽게 등 돌리고 쉽게 잊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겁니다. 저 새끼들이. 그래서 뭔가 하나의 기록을 남길 때까지는 유의미한 기록을 남길 때까지는 저희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